부관 중 조건과 부담의 구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담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처분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처벌성이 있다고 보여지면은 부담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그 국민한테 어떤 아니면 사업자한테 유리한 어떤 걸 해주면서 그 사업을 하면서 뭔가 부담을 주는 거, 이게 이제 부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건은 좀 더 부담보다는 가볍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조문을 보시면 제17조의 부관이 있죠. 그 부관에서 예전에 첫 번째 수업에서 했듯이 재량이 있는 처분은 법률의 규정이 없어도 부관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재량이 없는 기속 행위는 또는 기속 재량인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거를 이제 17조 1항 2항에서 규정을 했고요. 부관의 종류를 조건, 기한, 부담, 처리권 유고 등 이런 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관을 다른 말로 바꾸려고 했는데 못 바꿨다. 찾지를 못해서. 그리고 3항은 사후 부관이에요. 처음에 부관을 붙였거나 처음에 부관 없이 처분을 했는데 나중에 부관을 붙이거나 그걸 변경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 판례가 가능하다고 해서 판례에서 언급한 사항을 1, 2, 3호에 다 규정을 했어요. 사후 부관이 가능하다 또는 사후 변경이 가능하다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경우, 그건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는 뭐 동의했으니까 가능한 거고, 사정이 변경이 돼서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변경하지 않으면 해당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목적을 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변경하지 않으면 다 끌어갑니다. 연결된다는 거. 그리고 처음부터 그 변경이 유보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따로 안 썼어요. 제가 입법까지 처음부터 들어간 건 아니고 중간에 끼어들었는데 그게 처음에 초안에 없었거든요. 초안에 없어서 왜 없었을까? 근데 계속 끝까지 아무도 그걸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없어도 되나 보다. 지금 같으면 물어볼 것 같은데 그때는 물어보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뭐 당연한 거라서 없었나? 당연한 거에도 일종의 사후 부관이 유보된 경우라는 거는 일종의 당사자 동의에 포섭되는 어떤 내용으로. 그러니까 사후 부관이 유보된 거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처음 처분할 때 사후에 부관 변경 또는 사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거를 유보를 하고 처분을 하잖아요. 나는 그런 처분 받지 않겠다 라고 하면 안 받으면 되는 건데 그거라도 좋다라고 받았다는 것 자체가 당사자 동의로 포섭돼서 그 녹여서 그냥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관은 목적 위반이 되지 않아야 된다. 실질적 관련성은 앞에 13조 부당결부 금지랑 연결됐고, 그다음에 아무리 좋은 것도 최소한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있는데 31페이지에서 물어본 거는 그 부관 중에서 조건과 처리권 유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질문했고, 32페이지에서는 사후 변경을 할 때 부관만 취소 처리할 수 있는가 했는데 부관만 취소 처리하는 거는 좀 어렵다라는 입장인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 18조 19조에 보면은 그 직권 취소 직권 철회 규정이 있잖아요. 그걸 근거로 해서 부관을 취소할 수 있냐 그런 내용인데, 부담 같은 경우는 33페이지 A 해가지고 밑에 보죠. 살구색 박스 있잖아요. 부관 중 부담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제 학설에서 부담은 별도의 독립된 쟁송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관의 조건, 기한, 부담, 처리권 유보 중에서 부담은 독립적으로 취소 변경 가능하다. 그 외에는 전체를 다 취소를 하든가 해야지 부관만 조건, 기한, 처리권 유보만 싹 빼가지고 취소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고요. 35페이지 행정기본법 제정 전의 처분에 대해서도 직권 취소 처리가 가능한가요? 이거는 전문가 같이 볼게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그다음에 적법한 처분의 철회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부칙에 별다른 말이 없어요. 그 말은 그냥 과거에 했던 이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 했던 처분에 대해서도 직권 취소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당초에 위법했던 거는 직권 취소가 원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어떤 취소에 대해 차이가 생긴 거는 직권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가능하다는 게 35페이지에 있고요. 그 다음 36페이지 직권 취소 처리는 취소로 인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만 할 수 있냐. 이거는 이제 법률상 이익은 이제 쟁송을 할 때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데 괜히 쟁송하는 걸 막기 위해서 법률상 이익을 요구하지만 직권 취소 처리는 행정청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법률상 이익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37페이지에서 18조는 직권 취소죠. 원래도 안 나갔어야 될 인허가가 잘못 나간 거죠. 애시당초에. 그런 경우에
원래도 안 나갔어야 될 건데 그 경우에도 굳이 공익과 당사자 간의 불이익, 취소로 인한 불이익을 비교 형량을 해야 되는가라고 있는데 이제 원래도 안 나가서야 될 처분이 나가는 경우는 그 당사자가 거짓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도 있겠지만 행정청이 실수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당시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행정청 잘못인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를 있기 때문에 직권 취소라고 해서 무조건 비교 형량을 하지 않는 건 아니고 18조 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만 비교 형량을 하지 않고 나머지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청인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신청인이 이미 그 처분의 위법성을 이게 잘못된 걸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거나 아니면은 중대한 것을 알지 못한 경우 이런 두 가지가 해당되지 않는다면은 원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때에도 이익 형량을 해야 된다. 공익과 사익을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39페이지 민원인이 직권 취소 처리를 신청할 수 있는가? 행정기본법 18조 19조는 직권 취소, 직권 처리를 염두에 두고 만든 규정이 있는데 조문 안에는 직권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그 내용을 쭉 풀어 써줬을 뿐이지. 그러니까 마치 민원인이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없다. 직권을 염두에 두고 만든 조문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직권 취소 처리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직권 취소 처리는 처분한 자가 자기가 스스로 취소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민원인이 권한이 없다. 제재 처분이다 그러면 아무 제한이 없는 거죠. 실제 처분인 경우에는 좀 약간 제한이 있고요. 제재 처분이다 그러면 언제든지 직권 취소 처리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제재 처분이다 그러면 민원인이 제재 처분을 잘못됐으니까 취소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그런 권한이 있는가는 없고 다만 민원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쟁송 기간 내에 쟁송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리상 신청권이 그럼 배척되는 거냐 이 규정은 신청권이 있다고 여기서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럼 신청권이 있다고 해버리면 또 완전히 난장판이 되는 거죠. 직권 취소라는 개념으로 이게 들어왔는데 신청권이 있어버리면 이건 직권 취소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옥신각신을 했었는데 우리의 이제 일관된 입장은 조리상 신청권을 배척하는 개념이 아니다. 조리상 신청권은 그 나름대로 가는 거고 직권 취소 처리는 그 행정청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거다. 개별 법률에 취소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행정청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거다. 예를 들어서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에 제가 옛날에 비영리 법인을 관리했었는데 비영리 법인 허가받기 쉽지 않은데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이 많더라고. 이름만 있고 그럼 다 허가를 취소해야 되잖아요. 운영하지 않으니까. 근데 취소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어요. 직권 취소할 수 있다는 거 뻔히 알아도 명문의 규정이 없으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행정기본법이 있으니까 그런 비영리 법인 같은 것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이제 40페이지에 조리상 신청권이 간단하게 언급이 됐어요. 조리상 신청권은 법에서 신청권이 있다고 규정하지 않았지만 행정청이 너무 심한 거죠. 너무 과한 어떤 것을 하는 바람에 조리상 신청권 정도는 인정해줘야만 뭔가 정의관념이 맞겠다. 그래서 이제 판례에 의해서 인정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내용은 관심 있으시면 보십시오. 조리상 신청권이라는 게 세상에 있다는 거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41페이지 인공지능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화된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중간에 또 예외적인 상황인 경우는 공무원이 개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동적 처분에 포함된다.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일부 예외가 있다고 해서 그럼 그건 자동적 처분이 일부 예외라는 거는 A부터 Z까지 절차 중에 예외가 있으면 안 되고요. 어떤 사안에서 예외가 있는 경우. 원래도 기본적으로 A부터 Z까지 자동 시스템인데 어떤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중간에 공무원이 개입하고 이런 거는 가능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제재처분의 기준인데요. 제22조에 입법 기준을 제재처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입법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2항은 제재처분할 때 고려사항인데 이거는 감경 기준이지 감면 기준은 아닙니다. 아예 제재처분을 면제하는 기준은 아니다. 그래서 그 행정기본법이 그 개별법에 근거가 없어서 적용되는 원칙이 22조인데 이걸 근거로 해서 아예 제재처분 면제할 수 있는가까지 더 나아간 거죠. 그거를 염두에 두고 만든 조문이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행정처분 기준 할 때 제2로 일반 기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공통된 것 따왔을 뿐인 거라서 면제까지는 하려면 개별법에서 해야 된다. 그런 취지고요. 그 다음에 43페이지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제재처분은 무엇이 있나요? 23조 1항에 제재처분 가로하고 인허가 정지 취소 철회 등록 마스 영업소 폐쇄 그리고 영업정지를 가름하는 과징 6가지 종류가 있죠. 여기에 한정을 했어요. 더 추가는 계속 가능한데 이것만이 제척기간에 적합하기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공통적으로 무리가 없겠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겠다 싶은 것만 담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개별법에서는 이보다 더 추가할 수는 있죠. 제재처분의 제재기간은 일정 기간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청한테는 5년 내에 적발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인허가 관련된 조문만 담았어요. 다음 45페이지,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도 제척기간이 진행되나요? 위반행위가 문헌을 보면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경우는 제척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개별법상 제척기간 규정과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항상 이 법은 일반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별법이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개별법이 5년보다 더 길거나 짧든지 간에 개별법을 먼저 적용하고, 개별법이 만약에 없으면 이 법을 적용해서, 개별법이 없더라도, 제척기간이 없더라도 무조건 5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8페이지, 제척기간과 12조의 실권의 원칙은 어떤 관계예요? 실권은 적발했는데 처분 안 하다가 이제 나중에 하면 안 된다. 그리고 23조는 적발 자체 했는지 안 했는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 이렇게 간다는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50페이지, 제척기간이 정지 중단되는 경우는 없나요? 제척기간의 성격상 정지 중단이 없잖아요. 그거는 정지 중단되면 소멸시효죠. 시효는 정지 중단될 수 있는데 제척기간은 무조건 쭉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행정기본법 개정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완한 내용이 들어갔고요. 인허가 의제 같은 경우는 제가 간단히 먼저 개념을 설명드리고 나머지 책에 대한 거는 금요일 날 할게요. 그 법정 보시면 24조, 25조, 26조 딱 3개 조문이 있어요. 원래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갔는데 전체가 40개인데 인허가만 많이 들어가면 인허가 의제 조문이 법이냐 그런 이제 게 있어서 최대한 줄여서 들어갔고요. 기본적으로 인허가 의제는 인허가를 받아야만 어떤 사업이나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인허가로 관련된 모든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이고요. 그건 법률의 규정이, 개별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지 되지, 행정기본법 이 조문 가지고는 안 돼요. 예, 거기 이제 포인트고, 그리고 이제 협의가 있어야 되고, 협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관련 인허가가 실체를 갖는 근거가 되는데, 다만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24조 사항 후단을 보면은 협의 기간이 20일인데 20일 이내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는 경우, 이제 협의한다, 협의 못하겠다 이런 말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침묵하고 있는 경우에는 협의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잖아요. 이 협의 간주가 이제 매우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민원인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 되는 거죠. 그 전에는 협의 와도면 뭉개버렸죠. 그래서 일이 시작이 안 됐는데 지금은 뭔가 협의를 거부하더라도 이유를 달아야 되니까 일을 하게 하는 그 규정이 되는데, 문제는 간주가 되니까 실제 협의가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의제된 인허가의 실체를 인정하는 데 약간 걸림돌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정도는 못 가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5항 같은 경우에 협의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자기 원래 법에 있는 실제 기준이 있잖아요. 인허가 기준에 따라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또 절차가 있어요. 뭐 주민 의견 들어라, 무슨 위원회 거쳐라, 이런 절차는 안 거쳐요, 기본적으로. 다만 A 법이나 인허가 의제를 규정한 법이나 아니면 관련 인허가를 규정한 자기 법이나 어디든 상관없는데 그 법에서 절차를 거치라는 말이 있을 때만 거치면 돼요. 왜냐하면 인허가 의제 제도가 절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만든 조문이기 때문에 절차에 있어서는 일단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를 원칙으로 하고, 절차를 거치는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만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인허가가 나가면 사후관리는 관련 인허가가 해요. 그래서 관련된 법에서 뭐 이렇게 그 다음 뭐 제재 처분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뭔가 부과한다든지 이런 건 다 관련 의제된 인허가 법률에 근거해서 원래 의제된 인허가를 소관한 행정청이 하지, 주된 인허가가 다 이게 하는 건 아니다. 그냥 주된 인허가는 자기 인허가만 하고 그때만 잠시 이제 빌려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5조에서 1항의 문구를 보시면 24조 사망사항에 따라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거는 주된 인허가를 딱 했는데 주된 인허가에 관련 인허가 뭐뭐 이렇게 리스트업 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주된 인허가 처분만 딱 나가거든요. 그걸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관련 인허가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서 그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된 것만, 그러면 이건 부분 인허가를 허가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우리는 부분 인허가를 할 생각으로 이거 만든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부분 인허가 규정이 있었는데 부분 인허가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했더니
부처에서 그렇게 좁게 해버리면 더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빼달라 해서 뺐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하자고 했는데 학계에서는 이게 부분 인허가의 근거로 보는 견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한번 같이 왜냐면 10개의 인허가가 다 같이 있어야 제대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는데 협의해온 거는 8개예요. 2개가 빠진 거죠. 그럼 주된 인허가 관점에서 판단하는 거죠. 2개가 빠지더라도 주된 인허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2개가 빠지면 안 된다. 그럼 주된 인허가 못하고 가는 거죠. 2개 빠졌으니까. 근데 빠졌어도 나중에 받는 아까 조건. 이건 재량행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건 붙여서 2개의 인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주된 인허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분 인허가 가능한 근거 규정으로 지금 보는 견해가 있어요. 여기까지고